그럼 우선 그 첫 번째 세션 상수원 관리를 주제로 한 이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이 단국대학교 독고석 교수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맛있는 물, 무염소 수돗물 공급 방안입니다.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소개받은 단국대 독고석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귀중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민경수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도 계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했는데 또 여러 가지 의사 일정 때문에 아마 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맛있는 물에 대한 것으로서 첫 번째 그 방안으로 무염소 수돗물 공급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들 때 도움을 주신 맹승규 세종대학교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우리나라가 계속 아까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많은 수도 사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도 사고는 1908년 뚝도 정수장이 시작된 이후에 89년도에 중금속 사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낙동강 패널, 바이러스 사고, 미세 플라스틱서부터 매년 연례행사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과불화합물, 인천 적수와 유충 사태가 있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많은 예산이 저는 상수도 분야는 사고를 통해서 성장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7년도에 고도정수 처리 정수장 개선 사업이 됐고요. 17년에는 상수 현대화 사업, 노후관 개선 사업, 그 다음에 2000년에는 스마트 미터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오고 있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2단계 현대화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시점에서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앞으로 향후에 2단계 현대화 사업뿐만 아니라 그 이후를 바라볼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환경부에 지금 이제 여러 국회의원님께서 이제 심의를 지금 하고 계실 텐데 내년도에 물 분야 예산이 5조 1,000억으로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물 분야에 약 8,000억 정도가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그 사고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이러한 적수 사고라든가 유충 사고로 인해서 약 1,700억 또 노후관 상수사 정비 사업에 4,000억 엄청난 예산이 이런 관망 개선 사업과 정수장 개선 사업에 투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꼭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아까 우리 민경수 회장이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음용률, 직접 음용률 5% 내외입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요, 이 5%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전문가와 또 비전문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수돗물 서울시 수평위에서 조사한 거였는데요. 이거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비록 세계적으로 7위의 물맛을 가지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33%가 수돗물을 직접 음용합니다. 물론 저도 직접 음용하고요. 그리고 끓여 마시는 게 40%, 반면에 시민들은 2%, 또 15% 정도만이 음용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5%라고 하는 거에 이러한 전문가들은 계속 직접 수돗물의 안전성과 투자자는 예산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반면에 시민들은 여전히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될지라도 끝까지 물을 안 드신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설 개선에 투여하고 또 첨단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물은 무엇인가를 꼭 검토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충 문제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왜 유충 문제를 돌아가냐? 아까 말씀드린 적수 사태라든가 유충 문제 때문에 이 음용률이 더 떨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해 우리 코로나로 힘들 때 7월 달에 인천과 또 제주에서 이렇게 유충이 터졌습니다. 유충 사태가. 그리고 올해에도 올해 4월 달 또 2월 달에도 이러한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5개 정수장에서 또 유충이 최종 처리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계속 음용률을 낮추는 그런 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유입원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정수 시설 내로서 성충으로 유입돼서 산란을 해서 들어오는 것이 3군데, 인천, 산양, 고암 정수장. 그 다음에 상수 원수에 포함되어 들어왔던 것이 3군데, 제주, 연천, 동두천으로 해서 원수로 유입되거나 또는 산란을 통해서 유입돼서 여러 가지 방충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적 보완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충 많이 들어보셨지만 다시 한번 제가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얘는 모든 수생원충의 25%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히말라야 5,600m에서도 대기가 마이너스 16도인데도 생존하고, 그 다음에 바이카로스에서도 생존하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정수장에 착수정 또 취수원에도 다음과 같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S정수장은 저희가 파일럿 운전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S정수장인데
여기에 있는 저희 학생들이 이거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정도로 유충이 아주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생태적인 특성을 보게 되면 알 크기가 0.05mm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갖고 얘가 1령에서부터 4령까지 지나면서 점차 빨간색을 띠는데요. 이것은 헤모글로빈이 안에 생기면서 산소 전달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산소가 없어도 계속 파고들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저렇게 성충이 돼서 하늘로 날아가서 깔따구 성충으로 이제 날아가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워터하고 환경부에서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갖고 저희 포럼이라든가 이러한 대책 마련을 해서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취수원을 조금 더 낮추자. 그래서 1령, 2령의 그러한 그 깔따구 유충이 있는 것은 1m 정도에서 취수를 하면 좀 덜 나온다. 그 다음에 침전지에 뚜껑을 덮어갖고 아예 산란에 접근하도록 하는 성충을 억제하자. 근데 문제가 됐던 것은 제주도입니다. 이게 뚜껑을 덮었는데요, 방충망을 씌웠는데 원수로 들어왔던 이 깔따구 알을 까가지고 이것이 완전 침전지가 부화기가 돼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지금 아마 개폐식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완성여과지는 의외로 상층부에 미생물층이 있어서 이 미생물층으로 유충이 통과되기 어려운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또 수면 파동을 주어서 산란을 억제한다든가 또는 여러 가지 오존, 염소 소독을 강화시켜서 아예 죽여버리는 그러한 것들도 있지만 또한 소독의 문제인 소독부산물이 과도하게 생성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점들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성탄이라든가 여과지 후단에 최종적인 파이널 배리어로 사여과를 적극 도입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모든 문제는요, 기후 변화에 따라 갖고 유입 수온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충들이 대규모로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충의 문제, 소위 말해서 유충군, 소위 미생물, 생물 군체라고 얘기하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연구가 유럽 쪽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공정별로 그 미생물의 특히 유전자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연구들 베이슨별로 다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주목해야 될 것은 이러한 가운데서 생물체들의 염색체를 접근해 보니까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다양한 이름의 미생물의 개체들이 이미 많이 검출이 돼 있고요. 특히 수온이 상승하고 또 원수 중에 유기물날 먹이가 풍성해지면서 얘네들이 언제든지 각 가정으로 유출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정수장에서 근무하신 분들 또 활성탄지 또 BAC로 전환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유기물의 과도한 증식들 또 생물의 과도한 증식들은 이미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유럽 쪽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이러한 염소를 투여하더라도 바이오필름이 생기면서 염소가 없어지는 지역에는 이러한 미생물들의 군체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염색체 조사를 해봤더니 다양한 형태의 생물들의 군체들이 이미 정수공정 또 파이프라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무염소를 유럽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염소를 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50시간이 증가해도 이러한 군체들이 증식하지 않는 굉장히 좋은 또 특이한 현상들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러한 이제는 우리가 고도정수 처리까지 다 왔는데 한편 유충이 터졌을 때 왜 고도정수를 하느냐, 그냥 표준정수 처리 공정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는 불평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고도정수 처리가 만능이 아니라 그 다음 바라봐야 될 목표로서는 이러한 유럽에 있는 것들을 한 사례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그 오스트리아라든가 덴마크, 특히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스웨덴, 아이슬란드, 저머니 이런 쪽은 이러한 그 소위 염소를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넣는 것이 아니라 100% 무염소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예 잔류 염소 기준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냐면 소위 말해서 동화유기탄소 AOC로 이것들을 CPPB 미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것들이 정수장에서 이렇게 관리가 되지만 처리 또는 공급 라인상에서도 파이프라인의 소위 바이오필름, 생물막을 억제하는 재질로 만든 그 관을 보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PE라든가 PVC의 보급률이 50%를 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과 더불어서 정수처리 공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맛있는 물, 제가 여기서 정의한 것은 무염소 공정인데요. 무염소 수돗물 공급을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는 첫 번째는 안정된 원수를 확보하는 것, 두 번째는 이 유기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정수처리 공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유럽에서 사용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안정된 지하수, 혹시 지하수가 없다면 지표수를 이러한 바이오필트레이션, 생물막 여과를 통해서 AOC를 컨트롤함으로써 유기물을 저감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공급 라인의 개선입니다. 생물 증식 억제용 수도관을 사용해서 이러한 생물 수도관에 있는 생물 증식 억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우리도 도입하자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2단계 이제 현대화 사업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단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죠. 뭔가 개선된 더 좋은 그러한 것들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자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제 그 동화유기탄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울 아리수의 결과가 왼쪽 밑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나라 아리수 정수장의 최종 처리수의 동화유기탄소 AOC의 농도가 약 100ppb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각 가정의 공급 라인으로 공급해갖고 재보니까 200ppb예요. 2배가 높아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있는 주철관에 있는 솔리 폴리우레탄 성분의 코팅이 이러한 유기물을 가중시키는 그러한 먹이 성분을 계속 용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럽은 CPB, 우리나라보다 10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살펴봤습니다. 네덜란드에 있는 공정을 보게 되면 뭐 헤이그라든가 또 다른 정수장에 있는 정수처리 공정을 보면 아예 우리나라 같이 고도중 처리 UVH2O2라든가 다른 고도중 처리 공정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생물막 여과 바이오필트레이션이 필수적으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소위 말해서 AOC로 낮추고 그 다음에 처리수를 공급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암스테르담,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도 라인강 지표수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유기물이 많은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이오필트레이션을 통해서 AOC로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상수 처리에선 미량 오염 물질입니다. 모두 다 어떻게 하면 미량 유해 물질을 줄일까를 아마 정수 처리 하시는 분들은 고민이신데요. 바로 이러한 미량 유해 물질도 이 바이오필트레이션을 통해서 약 80% 정도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상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처리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꼭목 깔먹고의 두 가지 한 번에 두 가지 목표를 잡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잠깐 검토했습니다.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먹는 물이 닿는 기자재는 반드시 KC 위생안전 기준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KC 위생안전 기준은요, 일반적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의 10배 정도 강화된 기준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은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물안경 보전법에서 COD 망간법이 TOC로 바꾸는 게 내년 2022년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과망간산 칼륨법처럼 막연한 게 없죠. 수도에도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 과망간산 칼륨 소비량이에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일제시대 우리 일본 거를 도입하면서 일본이 이것이 있고요. 다른 나라는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뭉뚱그린 거를 이제는 없애버리고 미국 US EPA 거치 이것을 다 각각의 명칭을 붙여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유럽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에 독일이라든가 네덜란드, 영국 각각의 소위 말해서 그 ATP라든가 또 AOC라든가 아주 그 스페시픽하게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서 유기물량을 절감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우리나라의 그 서울시의 유기물 AOC의 농도 증가를 봤는데요. 여기도 그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리수가 AOC가 96ppb인데 관을 타고 보냈더니 수도꼭지에서 188, 2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있는 추철관을 쓰게 되거나 지금 기존에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망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이러한 미생물 바이오필름에 대한 증식 우려가 높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쓰고 있는 기준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유럽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또 오스트리아 이런 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러한 그 다양한 AOC를 사용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가이드라인을 각각 만들고 수도 관망에 이러한 것들을 보급하기 전에 이러한 기준들을 어느 정도 만족시켰는가를 보고 사업을 진행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도 앞으로 최종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는 2단계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무언가 달라진 업그레이드된 형태로 2단계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무염소까지가 너무 어렵다면, 그렇다면 관망의 소위 미생물의 증식을 낮출 수 있는 이러한 재질들로 보급하는 가이드라인이 2단계 사업을 가기 전에 우리 수도 분야에서는 꼭 해야 되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기존의 먹는 물 수질 기준에서 너무 오래된 좀 그러한 것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COD 망간법을 TOC로 바꾸듯이 그 과망가상 칼륨이라든가 이러한 기준들은 이제 또 다른 위원회가 좀 만들어져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여기 황봉우 실장님도 계시니까 조금 더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개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면서도 귀한 발표를 해주신 독고서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그 K워터 김지원 부장님을 모시고 상수원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댐 저수지 수질 관리 대책이란 주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수자원공사 물환경처의 물환경계획부장 김지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상수원 수질 관리 강화를 위한 댐 저수지 수질 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로 저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댐 저수지에 대한 수질 관리 대책 위주로 이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주제가 맛있는 물을 위한 미래형 상수도 정책대응 토론회입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상수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물환경 관리 사업들이 약간 광역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수도에서 하고 있는 어떤 공정 관리에 비해서 실제로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지속성, 그다음에 이 사업을 했을 때 어떤 상수도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도 많은 부분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우리나라 상수원 중에 댐 호소가에서 직접 취수하는 비중은 지금 유인물이 약간 바뀌었는데요. 전체 댐 용수 공급량 기준으로는 56%지만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에서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그 용수량은 약 47% 정도 수준입니다. 다만 이렇게 47%가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천 유지 용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댐에서 공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수원으로서의 댐의 중요성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속적인 수자원 개발과 이용을 통해서 선진국 수준의 맑은 물 공급 기능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상수원 호소로서의 어떤 목표 수질 달성률은 현재 약 TOC 기준으로 36% 정도 수준이고, 저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 댐 34개 중에서도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있는 게 13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67%는 미달성하고 있는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상수원에서 수질 달성을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역에서 이제 기인하는 오늘 주로 말씀드릴 비점 오염원들에 대한 문제점들입니다. 미량 유해 물질도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독소 물질 이런 것들도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점 오염원들의 어떤 증가가 하천 및 호소의 수질 관리 어려움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 차원에서의 어떤 관리 부하량 수준도 전체 오염 부하량의 약 70%를 비점이 차지를 하고 있고, 2025년에는 이런 비점 중에 축산계하고 토지계가 약 9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매년 이런 비점 오염원은 매년 강우로 인해서 다양으로 유입되는 상수원 호수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입된 비점 오염원이 탁수라든지 녹조 등의 사회, 환경, 경제적인 손실을 발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뭐 수어댐이라든지, 그다음에 낙동강 보호, 그다음에 뭐 대청댐, 남강댐 이런 데서 녹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탁수로 인한 문제도 계속적으로 소양강이라든지 이마댐 등에 대해서 발생을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비점 오염원이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하천에서 직접 취수하는 부분과 호수에서 취수하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천의 경우에는 실제로 강우시 때 체류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실제로 신속하게 배출이 되면서 하천에서는 주로 평상시 유출되는 점오염원이 실제로는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호소 같은 경우는 긴 체류 시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우시 때 들어온 다량의 비점 오염 물질들이 축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댐 같은 경우는 홍수기 전에
홍수기 제한 수위라는 수위를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낮게 운영을 하고 있고 홍수 때 들어오는 물을 담수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비점 오염원이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주댐의 경우에도 TP의 오염 배출 부하량이 약 94%가 축산계, 토지에 기인을 합니다. 이게 오염 부하량에 대한 개념으로가 94% 정도고 실제로 유달 부하량, 실제로 저희가 측정을 해본 결과 강호시대는 TP 부하량이 약 평상시 60배 정도까지 치솟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홍수기 때 대청댐의 강우량, 유입량 비교, 그 다음에 그 오염 부하의 어떤 패턴, 그 다음에 홍수기 때 댐별 수체 순환율을 보시면 댐별 수체 순환율을 보시더라도 7, 8월달에 들어오는 유입량 가지고 거의 댐들의 3번 내지 많게는 14번까지 교환시키는 정도의 많은 양이 홍수기 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연중 그 댐의 수질은 이런 홍수기 때 들어오는 유량의 어떤 수질에 기인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비점오염 물질들은 특히 이제 호소에 강우가 끝나고 나서 안전기가 수치 안전기가 되면서 침전되고 퇴수층에 쌓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게 호소에서 특히 나타나는 성층 현상이라든지 전도 현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녹조라든지 이런 그 수질 문제를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가 이제 상수원 호수의 수질 관리 및 향후 과제입니다. 기존의 공사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주로 이제 수면에서 발생하는 수면 관리 대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수기 전에 오염원 점검 조치를 관계기관 합동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공사 자체의 어떤 댐 청결 지킴이를 통해서 유역의 어떤 오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대강 유역 환경 지킴이 등과 같이 연계해가지고 같이 유역 점검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니터링 부분은 댐 저수면 내에 어떤 실시간 수질 측정 장치라든지 CCTV, 무인 항공 등을 통해서 공간적 녹조 모니터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용화되지는 않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운영 관리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녹조가 발생하고 있을 때는 약 댐에 600기, 보에 한 280기 정도의 녹조 저감 설비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녹조 우심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황토라든지 이런 게 살포가 되고 황토라든지 조류 제거선들이 운영이 되고 실제로 많이 발생했을 때는 조류 제거 물질 등을 유역환경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구 대책으로도 실제로 취수되는 위치에 대한 조류 차단막이라든지 선택 취수를 통해서 녹조가 직접적으로 상수도에 유입되는 것을 최대한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강우시 때 들어오는 많은 부유물들도 실제로 상수원의 어떤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매년 저희가 한 6만 톤에서 한 10만 톤 정도의 부유물들이 발생을 하고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한 6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자동화하는 등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수질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존에 저희가 이제 정책적인 어떤 패러다임이 좀 변경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면 관리 위주에서 새로운 유역의 통합 관리로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저희 공사가 물 관리 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서 댐 상류에 대한 수질 개선 대책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됨에 따라서 저희가 유역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 수생태를 고려한 통합 관리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 정책이라든지 탄소 중립 정책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고 주로 관 또는 저희 공사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친환경 댐, 국민이 만족하는 댐으로의 어떤 정책 전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맞춰서 저희가 탄소 중립을 위한 댐 주변 무단 경작, 생태계 훼손 공간을 탄소 중립 있는 생태 공간을 탈바꿈을 하고 댐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물환경 관리 시설 도입, 그다음에 댐 관리 전반에 걸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통합 물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유역 물환경 진단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질 목표를 미달성하고 있는 댐을 대상으로 해서 물안경 관리 종합대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유역을 관리한다고 하고는 있지만 유역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역에 대한 어떤 세유역별 부하량 분석이라든지 원인 분석, 그다음에 이에 따른 맞춤형 대책들을 수립을 해서 지역 주민과 협업을 통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통합 인물 물안경 도랑 살리기 사업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가 사업으로 환경부의 어떤 항수원 거점의 오염 저감 사업으로 내성천, 대청댐, 보현산댐을 대상으로 해서 약 300억 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비전오염 사업은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강원시대 들어오는 많은 오염 물질들을 신속하게 배제시키기 위한 고효율 시설과 자연 친화 기반의 대책을 조합하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효율 장청 시설이 약 10만 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고 이거의 후단으로 자연형 기반의 어떤 정화림이라든지 친환경 수처리 시설을 접목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안경 관리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추진 주요 대책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비전오염의 가장 문제점인 초기 우술에 대한 처리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처리 용량이 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굉장히 넓은 분야에 대해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형으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산형 처리 시설의 어떤 장점은 수질뿐만 아니라 치수 기능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시설물들을 관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 분야가 특히 중요한 관심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댐 관리를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댐 홍수터에 대한 무단 경작지 대책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홍수터 부분이 지역 주민의 어떤 무단 경작을 통한 어떤 농양이라든지 비료 등을 통해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블루그린 네트워크 차원으로 생태계의 어떤 연결성 강화 차원으로 서식 환경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7개 댐에 대한 전체 유역에 대한 생태계 보건 기본 구상을 추진을 하고 있고 이마댐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사업으로 현재 기금에서 매수하고 있는 토지와 연계해서 하천 제방 제네지 어떤 횡장 연결성을 확보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탄소 흡수원이라든지 수질 오염 예방, 지역 주민의 소득 작물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자체적으로 대청댐 상류의 2개소에 대해서 약 10억을 들여서 작년까지 한번 시행한 바가 있고 금년 중에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저수진의 대책 중에 아까 말씀드린 탁수 대책들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강우 강도가 심화가 되고 있고 이런 탁수의 유입이 갈수록 심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조적 대책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은 프리댐 개념의 상류 유역에서의 사전에 침강을 시켜서 실제로 상수원으로 유입되는 탁수량을 최소화시키는 방안하고 실제로 바이패스가 가능한지, 그래서 바이패스를 통해서 상류에 발생하는 탁수를 하루로 바로 이송시키는 이런 구조적 대책도 2007년에 수립했던 탁수종합대책의 어떤 후속 조치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동댐 상류의 석포 재련소 등의 문제를 통해서 댐 내에 있는 퇴적토 문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댐 중에 퇴적물 측정망 운영 결과 중에 매우 나쁨이 있는 보령댐과 안동댐에 대해서 퇴적물 오염 정밀 조사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특히 안동댐에 대해서는 수면부보다는 육상부에 대한 준설토를 일단 우선 처리하는 방안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트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통합 물관리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유역에 대한 수질 수량 통합 관측 체계를 일단 구축을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디지털 센싱을 통한 모니터링 확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위성 드론 4차 산업 기반의 어떤 기술들을 활용한 모니터링 결과들을 3차원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녹조 같은 경우도 점단위 대책으로 일단 유지를 하고 있는데 녹조 총량 관리 개념의
유역 단위 개념의 어떤 총량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상 공간을 활용한 디지털 트윈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보의 공유, 통합, 표준화를 일단 마무리를 하고 있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운영 고도화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지금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는 수질 예측 시스템도 고도화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어떤 모델도 같이 연계를 통해서 댐부 물환경 관리 의사결정 툴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상수원 수질 관리를 위한 댐 저수지 수질 관리 대책을 발표해 주신 K워터 김지연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세션 1의 그 마지막 이 발표자이신 그 세종대학교 맹승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발표 주제는 강변 여가수를 통한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 체계 구축입니다.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세종대학교 맹승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발표자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하고 토론 명단을 보고 제가 여기 있어도 될까. 워낙 저희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수도에 그 마블 영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어벤져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최강의 히어로죠. 그래서 어벤져스급의 전문가분들 앞에서 제가 같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또 기회를 주신 우리 민경석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한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아마도 이거 몇 슬라이드는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강변 여가수를 이제 연구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그 중에 이제 제가 국내에서 좀 수질과 관련된 거, 유량은 아니고요. 예, 수질과 관련된 내용을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좀 기존에 보여드리지 않았던 현장 데이터도 있고 하니까 좀 보시고, 이게 내가 듣던 대로 현장에서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아니면 뭔가 좀 틀리구나,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그림은 자주 그 강변여가 시설의 그 모식도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저는 강변여가 하면 뭐랄까요, 뭐 장점이라는 거 보면 다양한 기작들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그 미생물의 어떤 그 토양에 있는 미생물들이 하는 역할도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인데요. 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다양한 기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과, 보시면 박스 안에 보이시는 모습, 여과, 또 생분해, 뭐 흡착, 뭐 프레시피테이션, 또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우물정에 물이 들어가면서 초기에는 호기 조건으로 가다가 이 뒤쪽 이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산소가 고갈되면서 무산소 조건, 또 형기 조건, 이런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 공정의 그 리액터 시기로 A2O 공정처럼 이 정수 공정인데 이런 좀 그런 미독스가 좀 다른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저 미량오염 물질 중에 이게 그 리독스 때 산화전이 차이에 따라서 분해가 되는 애들이 있고 또 분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할 때 또 강조하시는 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 테이블이 뭐냐면 이건 뭐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기존 연구자분이 이제 강변 여가와 정수 처리의 이 오염 물질을 보고 이제 강변 여가 어떤 기작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암모니아라든지 질소성 질소라든지 또 생분해가 가능한 유기물질, 그리고 입자성 미생물, 물론 저렇게 남분해성 물질, 저 맨 아래에 보이는 퍼시스턴트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솔직히 강변 여가에서도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거하기 어렵고 기작이 없다는 얘기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이제 정수 처리랑 비교해서 뭐 강변 여가 백화점식으로 다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디 뭐 강변 여가를 해도 저는 강변 여가가 되는 물질이 있고 안 되는, 제거 안 되는 물질이 있겠죠. 다만 그 부하를 정수 처리 전에 수원에서 좀 줄여서 부하를 줄인다고 하면 저희 우리나라에 있는 뭐 GAC 그 등 뭐 오존 뭐 막 이런데 부하를 좀 줄일 수 있어서 기존 시스템의 어떤 제거 효율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마도 그 부분, 그러니까 다중벽 중에 맨 앞부분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벽 중에 맨 앞에 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강변여 같은 경우는 그 여가거리라서 그냥 뭐 트래블 디스턴스라고 하면 한 10m에서 한 100m도 되고요. 유럽식 같은 경우는 좀 길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체류 시간이 기니까요. 뭐 어떤 데는 뭐 3개월까지 갑니다. 이제 국내는 한 달 정도, 한 2주, 3주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수리학적
그 부하량 같은 경우도 하이드로릭 로딩 레이도 보면 0.1, 0.8 미터 퍼 데이니까 아마 완속여가랑 비교해 보시면요 아마 엄청나게 그 여가 속도가 느리죠. 왜냐하면 한 0.5 미터 퍼 아워 정도니까 예, 뭐 체류 시간이 완속여가에서 보시면 2시간 정도 보시면 여기는 뭐 거의 뭐 훨씬 그보다 긴 여가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산화전의 차이가 억시 컨디션이 있고 또 에낙시 컨디션이 같이 존재한다는 게 하나의 또 뭐 장점입니다. 뭐 물론 다 장점만 있겠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강변여가 단점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많이 이제 염려하시는 분들이 야 이게 되는 데다가 설치를 해야지 안 되는 데다 설치 이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수가 어느 정도 되는 데다가 또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래라든지 또 자갈층이 잘 돼 있는 구성도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철망간 이슈가 나오는데 철망간 이슈는 뭐 유럽에서는 솔직히 뭐 지하수에서 철망간 나오는 건 오래된 얘기고요. 그럼 철망간을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설계를 하고 또 수온이 또 좋아지면 또 철망간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변여가 시설을 보시면 이제 대산 북면 7사 생림 그리고 현재 이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창녕 증산리에서도 좀 시험정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많은 아쉬움이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좋은 시설들을 가지고 국민들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뭐 그 정도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수 수질이 좋으니까 이분들 수질 자체가 좋아요. 이분들 컴플레인은 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네랄 농도가 높으니까 물이 좀 세죠. 그래서 경도가 조금 높은 물을 좀 받는 게 그분들 좀 컴플레인이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수질 데이터를 뭐 좀 보더라도 대산 북면 7사 생림 이런 쪽에 수질 데이터를 이제 구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수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볼 수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창녕에서 수자원공사에서 돌렸던 좀 데이터가 있어서 그거를 좀 보여드리고 예, 제안했던 어떤 수질 개선 효과에 대한 결과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4대강 사업을 하면서 이제 보를 만들면서 뭐 이거는 뭐 이미 신문에서 좀 나왔다는 얘기인데요. 약품 그러니까 응집제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또 염소 사용량도 좀 증가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존의 그 기사에서 제가 좀 발췌했던 내용인데 정수량 대비 약품 사용량이 부산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대비 뭐 2012년부터 2016년도까지 응집제 사용량이 계속 좀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낙동강에서는 뭐 이렇게 다 모든 정수량이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빨간 박스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기사에 나왔던 정수량이고요. 저 빨간 박스에 안 이렇게 쳐져 있지 않은 바로 그 정수량이 바로 이 파란색 하만칠서 북면 대산 여기는 네, 그 약품 사용량이 예, 응집제 사용량도 그렇게 늘지 않고요. 수질이 원활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큰 플럭츄에이션이 없다 보니까 응집제하고 염소 소비량이 절감하는데 예,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제가 물론 고도정수 처리에 고압 멤브레인이라든지 고도정수 처리를 쓴다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런 응집제하고 염소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수질 개선, 원수가 좋아져야지만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강변여가가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하고 하이브리드식으로 간다고 하면 각자의 장점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더 국민들에게 안전한 또 여기 저희 오늘 토론회 주제처럼 맛있는 물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자료를 준비했고요. 강변여가에 이제 맨 처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케어워터에서 시작했던 거는 수질 사고가 더 컸습니다. 그 웨이트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과연 이게 되냐? 뭐 사고를 일부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뮬레이션을. 근데 이제 그러니까 다이옥산 사고가 있었죠. 예, 2009년 1월 구미공단 원포 다이옥산. 저도 말씀드리지만 강변여가에서 원포 다이옥산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작 자체가 없기 때문에 워낙 분자량도 낮고 굉장히 하이드로필릭한 애이기 때문에 강변여가에서도 제거가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현장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면 이 낙동강 본류에서 2009년 1월에 했을 때 이제 본포 하천수에서는 이렇게 농도가 좀 증가하는 편인데 창원 대산 강변여가에서는 굉장히 낮았습니다. 물론 하천수에서 그 사고 났을 때 취소 안 하면 되지 않냐, 흘러내리고 나서 취소하면 되지 않겠냐 하지만 대부분의 수질 사고는 정수장의 운영자가 발견하지 않고요. 대부분 원포 다이옥산 패널 사건 대부분
수용가에서 시민들이 냄새가 나고 인식들 사고들이 대부분 민원 때문에 알지 정수장에 계신 분들이 저거를 미리 사전에 알아서 아 이거 취소 안 하면 되지 그렇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정수장에서 알았을 경우에는 대부분 민원들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강변여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감되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체류 시간이 한 20일 정도 있으니까 사고가 나더라도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 같은 경우 보면 이 1,2 다이크로로 에탄이라고 해서 PVC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86년대 라인강에서 수질 사고가 난 건데 그거 보시면 이제 라인강에서 사고가 나고 나서 3주 후에 강변여가에서도 나옵니다. 물론 저감이 되죠. 그러니까 안 나올 수는 뭐 예를 들어 분해 가능한 거라면 그렇긴 하지만 정수장에서 대비할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전원 사고가 나면. 그래서 3주 후에 뭐 이렇게 강변여가에서 수질 사고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이제 운영자가 이런 거를 인식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낙동강 치수원에 이제 다변화 모식도를 해서 이제 강변여가 시설을 개발을 해서 이제 부산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원수를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강변여가 쪽 수질 쪽을 연구하지만 너무 국내 시설에 오픈이 돼 있지 않아요. 공무원 계신 분들도 이 강변여가수를 처리 전 처리 후에 대한 데이터는 없으시고 대부분 강변여가수를 취소한 다음에 모든 정수 공정을 취한 다음에 수질 데이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공정에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강변여가수에서 그 얻은 결과인지를 모르는데 다행히 2016년부터 이제 한국수자공사에서 창녕군 증산리 지역을 시험 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년의 데이터가 있는데 의외로 데이터의 그 뭐랄까 민원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픈을 못했는데 아니 좋은 내용인데 왜 오픈을 못하냐.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같이 협업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4년 돌렸습니다. 2016년 1월부터 지금도 돌리고 있지만 2012년 평균값을 한번 봤는데요. 기존에 그 예를 들어서 하천수가 한 2등급 2.1인데요. BOD가 62% 정도 저감이 됐고요. 강변여가수에서. 저는 이 유기탄소 쪽은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뭉뚱그리고 그냥 퉁치는 거잖아요. 그냥 TOC, 토탈 오가닉 카본인데 이 안에는 다양한 물질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남분해성 물질을 저희가 잡으려고 COD에서 TOC를 저희가 했는데 이게 한 58% 정도 저감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3.1에서 1.3 할 때 자연 유기 물질만 저감됐겠습니까? 제 생각 자연 유기 물질 같은 경우는 더 저감하기 좀 쉽지 않죠. 이런 자연형 수처리에서는 자연 유기 물질이다 보니까. 근데 한 58% 정도 저감됐다는 건 상당히 정수장에서 로딩을 줄여줬다. 그래서 그 남은 거를 오존이라든지 활성탄이라든지 막으로 제거한다 그러면 거기에 수명도 더 오래 운영할 수 있고요. 또 질 좋은 또 고품질의 수돗물을 또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탁도도 제가 1.5점, 1.5도 더 낮습니다. 한 1 이하로 들어오는데요. 이거는 바로 응집제하고 바로 직결되는 겁니다. 탁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응집제 쓸 일이 없겠죠. 그래서 하천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변화가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이제 낙동강의 강변여가수 밀양 유기 오염물질입니다. 이 부산시에서는 이 분석을 한 밀양 오염물질을 60종을 계속 좀 타겟으로 해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분석한 거는 하천수에서 60종 중에 48종이 검출이 됩니다. 검출은 되는데 강변여가수에서는 한 17종 정도 검출이 됐습니다. 굉장히 그 뭐랄까 많은 양을 좀 줄였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면 이제 Y축이 농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X축은 거기에 나오는 그 컴파운드의 개체 수입니다. 보시면 물론 그 강변여가수 아래 그 녹색, 연두색이 좀 길죠. 나트텍트가 굉장히 많고요. 고농도에 나오는 밀양 유해 물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충분히 강변여가수가 줄일 수 있다는 거. 저거 줄인다고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기존 고도정수에서 저 나온 애들도 같이 잡아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하고요. 과불화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강변여가수에서 이슈가 좀 되곤 하지만 이런 물질들은 좀 저감은 되지만 아주 뭐 예를 들어서 효율이 좋다고 말씀드리 좀 들고요. 이러한 성격을 알고 보니까 이러한 물질들이 제거 안 되는 게 보면 하이드로포빅하면서 약간 뉴트럴한 그러니까 전하를 띠지 않는 물질들의 어떤 특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 뒤쪽에서 고도정수에서 저런 물질들을 같이 제거해 준다 그러면 서로 시너지가 확실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강변여가 옛날에 기존에 있었던 시설 뒤에 고도정수를 같이 결합을 해서 그래서 멀티베리 어프로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이브리드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러니까 유럽 계신 분들은 완송여가하고 강변여가 취수 인공함양은 절대 없애지 않아요. 예, 그 중간에 막을 넣으면 넣지 그 처음과 뒤는 그냥 놔둡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왜 저분들이 완송여가를 저렇게 고집하나 했는데 거기에는 다 뭐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까 도코석 교수님도 말씀하신 바이오 필터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합하는 형태가 강변여가수 앞에 두고 뒤쪽에다 나노나 UF를 달고 이걸 담으로써 더블 배리어로 가고 확실하게 앞에서 바이오 파울링을 줄일 수 있는 RBF가 있다 보니까 뒤쪽에 막이 유기오염 막이나 바이오 파울링 같은 경우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이즈가 작은데 못 잡는 그 RBF 강변여가서 못 잡는 것들은 이제 나노 필터레이션은 한 200이나 뭐 이 정도 되면 충분히 분자량이 많은 것들은 제거가 되고요. 또 이런 산화기작이랑 묶는 거, 또 활성탄이랑 겸비해서 서로 하이브리드식으로 같이 가는 그런 게 이제 많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드레스덴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정수장을 개선해야 되는데요. 드레스덴의 독일의 드레스덴 같은 경우는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강변여가 시설을 도입한 게 100년인데 그러면 후단에다가 우리가 뭔가 고도 정수를 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시나리오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뒤쪽에다 활성탄을 넣고 또 UF 멤브레인을 넣어가지고 같이 결합하는 그런 추세고요. 네.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실험실에서 저희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에서 나오는 이제 강변여 가수하고 저희 실험실에 쓰는 나노막 여가랑 같이 결합을 했더니 서로 궁합이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강변여 가수에서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200달톤 아래에 있는 그 난분해성 물질들을 나노 필터가 제어해주고요. 또 강변여 가수에서는 나노막에 생기는 어떤 파울링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저감해줘서 서로 기존의 고도 정수랑 결합한다고 하면 굉장히 시너지 있는 기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원소 수질 향상을 통하는 게 제 생각에 약품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예, 이런 부분을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원포대학생 같이 강변여가에서 제거되지 않는 물질이더라도 시간 확보 이런 걸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거가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기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미량 오염 물질의 어떤 부하를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은 다중벽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중벽 개념의 정수 처리 방식으로 기존 고도 정수 처리하고 강변여가 결합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지금 수원의 그 수질보다는 훨씬 그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강변여가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세종대학교 맹성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